시사톡 시시각각 김윤 국민의힘 서구울 당협위원장,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좀 짧다면 짧은 시간 6시간 안에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 유지가 된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밤에 하루를 다 일과를 마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새롭게 시작을 했으니까. 하지만 이게 얼마만큼 우리 생활을 위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는 오늘 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어떤 겁니까? 우선은 너무 짧아서 국민들이 좀 실감이 나지 않으실 건데 이 6시간 동안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을 놓고 이 사안의 본질을 밝혀야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지나가서 이 위험성과 그때 당시의 상황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사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겁니다. 예. 하나 확실한 것은 45년 만에 제복을 입은 시민, 군인이 시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눴다는 것이고 실탄이 지급됐고 적의 수장들의 목을 베는 참수부대를 동원을 했고 1공수 특정사령부의 최정예 부대라고 하는 707 특임대, 네. 적 요인을 암살하는 수방사 군사경찰의 특임대, 그리고 적 요인들을 체포하는 방첩사의 수사단의 체포조가 동원이 됐고 그 사람들이 국회를 향해서 침투를 했고 침탈을 한 상황입니다. 왜 그랬냐? 계엄을 해지를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요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오늘 당시에 투입됐던 그 계엄군 중에 일부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걸 밝혔어요. 이재명을 체포하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밝힌 사람들이 최소 10명. 네. 그리고 방첩사에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체포조가 국회에 이 공수부대 말고 별도로 들어갔다는 거고 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령관이 그 일대에서 지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탄이 지급이 됐고 특전사령관은 공포탄, 시민을 향해서 발포를 할 수 있는 공포탄을 발포할 수 있게끔 그걸 요청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 계엄사령관이 본인이 만류했다라고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그렇게 밝혔거든요. 혹시 그 순간에 만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전반적 상황이 유혈 사태로 갈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그 현장에 시민들이 많았고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707 특임대와 수방사의 그 체포조가 그 시민들하고 다 섞여 있었고 그거를 뚫고 이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도 보좌관들과 707 특임대가 그 대치하는 바리케이트를 놓고 대치하는 상황들이 벌어져 있었고 그리고 곳곳을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이재명과 한동훈과 우원식 그 원내대표를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김민석 의원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사실로 드러났군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힘들다라고 하는 김어준 씨 자택과 그 유튜브를 방송하는 사무실 앞에 네. 병력들이 배치돼 있었고 중앙선관위원회에 3공수가 들어가 있었고요. 300명 이상이. 그리고 남태령길에 공수부대와 그 수방사 예하 부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와 대해서 누가 병력을 움직이게 했고 누가 지휘를 했고 그리고 이 하루 전부터 특전사에 당시에 투입됐던 부대들은 대기 상태로 있었고 휴대폰을 뺏어가지고 어디 작전에 투입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작전 투입될 거라는 사실만 인지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전반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이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돼 있다. 그리고 계엄 선포하는 계엄사령관이 아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본인도 누군가가 쥐어준 포고령을 발표를 했고 본인은 당시에 군부대가 투입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전반을 보면 계엄사령관은 허수아비였고 국무회의는 형식적으로 진행이 됐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께 계엄을 건의하는 절차가 아니라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만이 알고 이것들을 겨냉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야당에서는 내란 음모, 군사반란에 준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안이 시급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작업들이 앞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
이런 사람들을 체포해도 되는 겁니까? 네. 포고령에 나와 있습니다. 영장이 없이 체포할 수 있고 모든 언론사들을 다 계엄사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되고 출판과 정치 결사의 자유가 배제가 되고요. 포고령 1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은 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법적인 검토가 없이 포고령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하루를 보냈던 겁니다. 헌법학자들이 말하기를 국회의 활동을 막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작성된 포고령이 효력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포고령을 작성을 하려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비상계엄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비상계엄을 하려면 비상대책이라는 것을 국방부 장관으로 미리 다 해서 거기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여기 비상대책위가 뭐냐면 비상계엄을 할 만한 조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그 회의입니다. 이 판단회의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구참모총장,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국방부 정책실장, 합참정보본부장, 합참작전본부장, 국방부 군사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작전상으로 군을 투입해야 되는 만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예. 이 과정에 국민들의 피해가 안 이루어져야 되고 헌법을 유린하면 안 되는 것들 다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알기로는 오늘 계엄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이 국방위 전체위에서 나왔다 한 말은 뭐냐면 이런 회의가 없었다. 나도 장관이 오락해서 갔더니 갑자기 이 계엄령 선포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당신이 계엄사령관이 된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다라고 오늘 증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이루어진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렇게 비상대책을 하고 난 다음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협의를 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하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서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지만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이 절차가 다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부랴부랴 10시쯤 국무회의를 사람들이 한 11명 모였다고 하는데 가자마자 대통령이 계엄한다고 선포했고 거기 보건복지부 장관은 깜짝 놀래가지고 어버버했다고 하고 다수의 참석자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10시 했는데 10시 23분에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한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져야 되는데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수사단이 꾸려졌고 서울중앙지검 공안 일부에 이 문제가 배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란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히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고 이것과 별개로 이거는 검찰과 군 내의 검찰, 군검찰이 공동의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군대로 움직였는데 계엄사령관이 모르는 작전부대가 움직였고 실탄을 배분을 해서 나갔는데 그 계엄사령관은 몰랐다는 거예요. 실탄이 나간지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반란에 준하는 행위로 봐야 되고 군형법상의 3조의 문제에 이거는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군검찰과 그리고 이게 특검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합동수사본부가 저는 꾸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비상계엄. 어찌 보면 단어가 그냥 사음절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나 우리의 평온한 삶을 통제받을 수 있는 엄청난 선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힘든 과정을 거치게끔 여러 단계를 다 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상으로도. 근데 그게 지금 과연 잘 됐느냐. 그냥 언뜻 봐도 위법적인 것, 위헌적인 것들이 여럿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전시 상황이었냐. 그에 준하는 상황이었냐. 어느 누가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형식적인 법리로만 따지면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함부로 해도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최 원장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츰 밝혀질 거라고 보여지고 오늘까지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일단은 요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걸 이렇게 기획했고 실행했고 핵심적으로는 김영원
지금은 이제 전 국방부 장관이 됐습니다마는 김정은 장관하고 둘이 좀 주도한 거다.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그 비상계엄을 굳이 선포를 했던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명분으로 내거는 게 이른바 그 야당의 폭거입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저 자신도 많은 지금 그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방탄국회화하고 또 탄핵을 뭐 시세도 없이 남발하고 이런 어떤 그 폭거에 대해서는 저도 오랫동안 비판적이고 많은 국민들도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맞는 거냐, 비상계엄이라는 방법이 맞는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그건 당연코 틀렸다고 보고, 정말로 저는 이 그 비상 국면에서 그나마 제대로 역할을 했던 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기민하게 판단을 하고 국민 여러분 안심해라, 이건 막아내겠다 했던 부분들이 정말로 큰 대한민국의 위기로 갈 수 있는 국면을 막아낼 수 있는 그나마 좀 그 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벌어졌던 일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 이건 뭐 숨길 수가 없을 것이고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후에 이미 저는 이제 엎어진 물이 된 거고 이걸 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사실이 밝혀지고 적절한 책임을 진 이후에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정치판이 다시 짜여질 수밖에 없다. 그걸 준비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 같은 전 세계에 이런 중견 국가를 넘어서 이제 선도 국가로 나가는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45년 전에 우리가 79년에 12.12 사태, 그러니까 12.6과 12.12 사태에 거쳤을 때 그때 비상계엄 상황과 45년이 지난 오늘의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어떻게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국방위 전체 회의에 나와서 답변하는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학자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이 뭐냐면 그런 무지막지한 인종 청소를 하는 아이만 같은 사람도 무슨 뿌리 두 개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평범하더라는 거예요. 공무원 같더라는 거예요. 영원히 없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지 이게 문제인지를 인식을 못하고 나는 지시했기 때문에 따랐다라고 아이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악의 평범성은 뭐냐면 그러니까 무지성을 가지고 있게 되면 정말 이상하리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이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이게 진짜 여러 번 이게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었던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악의 평범성이 다 작동이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을 때 나는 지시했을 따를 뿐이다. 원래는 잘못된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것이 아니죠. 않습니까? 저항해야죠. 그리고 네. 그 한 분이 있었어요. 법무부의 감찰담당관 하시는 네. 분이 계엄 문제 관련 논의를 한다니까 법무부의 비상회의를 갔다가 들어가지도 않고 본인은 사표서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악의 평범성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모습은 윤석열이 괴물과 같은 사람이니까 이 포갑적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다 핑계를 글로 대고 있는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좀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그런 시민을 향해서 무력 행사, 레이저건을 쏘고 그 공포탄을 쏘고 시민들에게 총구를 진짜 돌리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진짜 우리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법적 상황이라는 거를. 그리고 위법적 상황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국민의 군대고 이게 민주적 통제를 받는 국군의 역할인 거거든요. 정말 이제 무서운 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평온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늦춰져서 성공을 했다면 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김용현 씨가 중과부적이었다는 표현을 썼어요. 네. 이 말은 뭐냐면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
내가 힘이 딸려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는 실패한 거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식, 이 김용현이라는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차지철처럼 행동을 한 거거든요. 박정희의 차지철처럼 윤석열에게는 충암파인 이 김용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또 졸개로 따르는 방첩사령관과 그리고 특전사령관이 있었던 거예요. 수방사령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난 7월, 8월부터 모의를 했어요. 김용현 씨가 경호처장 시절부터 한남동 공간에 모여갖고 모의를 했고 민주당이 그거를 인지를 하고 그것도 계속 언론에 흘려서 비상계엄을 모의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많은 언론들과 대통령실에서 거의 뭐 허풍쟁이처럼 민주당을 공격했거든요. 그랬죠.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 악의 평범성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국민의 군대라는 걸 인지해야 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공무원들과 경찰들과 군인들과 검사들이 이걸 인정해야지 이런 폭력적인 위혈 사태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 저희가 또 인식해야 되는 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권한입니다. 말씀하셨죠. 네. 근데 그 했던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던 분이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한 번 했으면 안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거 우리 김윤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는 있는데 네. 거기에 비상계엄 선포 결심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그렇습니다. 판단회의를 해야 돼요. 그 판단회의에 두 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하나가 군사작전 준비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 꼭 군이 투입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네. 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네. 두 번째로는 계엄 선포 시에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가. 군 자체에. 그래서 병력을 동원을 하고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전체를 다 장악할 수 있는 군이 동원이 가능한가. 이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대통령과 김용현 씨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심의가 11명이 됐다고 이건 확인이 된 일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지금 예. 그런데 이제 굉장히 지금도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 야 6당은 위험한 인물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언제 이게 다시 반복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제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7일 저녁에 이제 표결에 붙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마지막 과정에서 반드시 절차상으로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법리상으로만 따지면 심의라는 건 반드시 이렇게 합의에 의결돼야 되는 건 아니고 일종의 이제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도 심의 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형식적인 절차를 따지자면은 거치긴 거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근데 그때 실제 그 국무회의가 어떤 분위기였는가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압도적인 다수가 이건 안 된다. 절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을 매우 그 적극적으로 피력했던 걸로 이러면 어떤 그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막지 못했던 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못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국민의힘이 예,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표결에 이어질지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미 그 한동훈 대표도 이런 식의 지금 그 더불어당과 이렇게 이른바 그 6개당이 한 그 7월 7일 이렇던 탄핵에는 당론으로 이렇게 거부한다. 이런 부분들을 한동훈 대표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7일에는 이 탄핵이 통과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2016년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때 이제 무리한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엉뚱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직권을 그대로 이렇게 방조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굉장히 그 이른바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그런 어떤 심리적인 내상을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무리하게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 뭐냐면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진상규명이 하루 이틀에 얼렁뚱땅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절차가 저는 이제 앞으로 좀 그 진행돼야 되는 거고 지금같이 그게 규명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덜커덕 탄핵부터 한다? 이것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무리하게 탄핵하게 된다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그건 상당히 합리적으로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 그 범죄 피의자로서 조만간 그 결론을 이미 1심이 끝났고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덜컥 이 탄핵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대통령이 된다? 이건 국민들 앞에 저는 불행 위에 또 불행을 쌓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은 뭐 절차를 밟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도 합법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기 7일 날 저는 탄핵은 부결될 거고 좀 더 차분하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잘못된 거다. 국민과 함께 맞겠다. 이게 계엄은 빠른 잘못된 거고. 시간 안에 예. 예, 인터뷰를 했었던 내용이고. 예. 근데 하지만 대통령 탄핵은 반대하겠다. 반대할 수밖에 당론으로 없는 거죠. 정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의총에서 국민의힘 70% 이상이 대통령 탈당도 반대한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네,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들과 중진 의원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전국 좌파를 잡을 테니 당에서 도와달라.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썼던 말이 처단, 척결,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 민주당을 지칭을 한 거죠. 그리고 느닷없이 지금 의사들을 처단한다는 거잖아요. 48시간 이내에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 그 처단한다는 말이 뭔 말일까라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처단. 예. 없앤다는 말이거든요. 처단이라는 말은. 안두희가 썼던 말이에요. 김구를 처단한다. 처단. 척결은 뭘까? 살과 뼈를 발라내는 거를 척결이라고 합니다. 언제 썼냐? 반공의 날 1980년대에 좌경 세력 척결 대회를 할 때 그럴 때 쓰는 말이고 5.18 때 썼던 말이에요. 5.18 때 썼던 말이에요. 신군부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식 수준에서 지금 윤석열의 문제를 지적한 사람들은 다 좌익 세력, 종북 세력으로 보고 있고 반국가 세력으로 보고 있고 그 사람들과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척결해서 드러내는 것 이것을 본인이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말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만 봐야지 이걸 정무적으로 2단계, 3단계를 아니 근데 이 뛰어넘어서 와중에도 저는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제 말, 본인의 재판 내일 나가야 되는데 자, 이 핑계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건 이거대로 네, 정리해야 제 말, 되고 제 말 그건 안 말씀드려요.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탄핵을 하는 것, 국무위원들 탄핵하는 것은 헌법적 질서 안에서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탄핵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마찬가지로 동의하시면 탄핵에 이거는 대해서도 정치적인 영역이 절차에 의해서 좀 하잖아요. 이거는 정치적 영역이에요. 저희는 민주당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을 문란하지 않아요. 이건 정치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란으로 규정을 하고 병력을 투입했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냐면 판단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일방적인 지금 의견이라니까 제가 그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지금 이제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차분하게 좀 해야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요. 그런 위험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적절하게 김 위원장님 잠시만 얘기 듣겠습니다. 아니 좀 과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많은 부분들을 위원장님 잠시만요. 얘기 좀 제가 뭐가 있습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공포해야 되고 국회에 통보가 되면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국회를 열어서 이게 비상계엄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국회가 판단하면 해지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가는 겁니다. 자, 근데 국회를 열었습니까? 국회 경비대를 서울경찰청장이 지시를 해서 국회를 봉쇄를 하고 공수부대 1공수가 들어가서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국회의원들 막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회의를 열으려고 했는데 707 특임대를 보내고 군사경찰 특임대를 보내갖고 체포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자, 이 문제를 보면 현행범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지금 내란죄로 고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는 빠르게 지금 검찰총장이 자기가 직접 그걸 수사 지휘를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어떤 내란죄의 사실과 법리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수사가 지금 진행돼야 된다니까요. 7일 그 부분을 저녁에 부인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 얘기 핵심은 투표를 할 뭐냐면 것이기 때문에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고 그러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같이 밟자 이게 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헌을 물러나고 헌법을 유린하는 세력이 동조한 세력도 법에 다 처단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군경 그리고 공권력이 이런 문제에 동조하면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탄핵은 탄핵이고 저기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법은 책임져야 되는 거. 이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예를 들면 조국 씨 같은 경우는 심지어 뻔뻔하게도 12일 날 자기가 대법원 판결을 연기해달라. 이딴 식의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는 저는 동시에 그 대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국민은 좀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이 부분은 저는 법원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나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일부 때도
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